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빠꾸미 NCS에서 수리랑 문제결 능력 자원관리 담당하고 있는 박찬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코로나 이후로 첫 수업하는 건데 한 2년, 오프 수업 한 2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전에는 그냥 그 영상만 찍었고 이제 학생들 모객해서 직접 하는 걸 저도 한 2년 만에 하는 거다 보니까 저도 어제는 좀 잠도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마스크 쓰고 할 줄 몰랐는데 마스크 쓰고 하게 돼가지고 저도 이게 마스크 쓰고 수업 처음 해봐가지고 전달이나 이런 게 좀 걱정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한번 노력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수업이 지금 4주 정도 예정이 돼 있는데 오전하고 오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루에 5시간씩 이렇게 강의 진행될 거고요. 추가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이제 스튜디오에서 제가 찍어서 추가로 이제 인강으로 제공하는 식으로 되겠습니다. 첫 시간인데 이제 오늘 첫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그 오리엔테이션처럼 뭐 이런 내용 잠깐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 수업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공기업 쪽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또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저한테도 메일이나 이런 거 연락 와가지고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가 제일 걱정돼요? 채용 규모가 제일 걱정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고 이거는 뭐 공기업뿐만 아니고 공무원도 그렇고 뭐 공공 쪽 관련된 쪽은 대부분 다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채용 규모가 줄면은 당연히 합격 커트라인이 좀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문제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채용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2번 하면 내가 어떤 회사를 노린다 그러면 1년에 2번을 시험 칠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채용이 줄면은 이제 이게 한 번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조금 규모 작은 회사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시험 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주니까 또 거기도 여러분들 걱정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닥친 이제 현실이니까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시고 그에 맞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 잘 되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단 실제로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사례를 겪어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공기업 준비도 해봤었고 시험도 쳐봤었고 합격도 해봤었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분들 요즘 카페나 이런 데 올라오는 막 예전 채용 규모 나오면 막 이렇게 뽑고 뭐 이런 막 아주 공포스러운 수치 나오는 시기에 제가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공기업을 준비하다가 아예 채용이 스톱이 돼가지고 아예 그냥 원서 자체도 못 넣고 이런 적도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공포감이나 이런 걸 제가 정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거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렇게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수험생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주시고 학습량을 얼마나 채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첫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학습 방법, 조금 더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1차적인 문제는 일단 학습량이 채워져야 그 다음에 방법이고 나발이고 있는 거거든요.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왜 이 학습량 채우기 어렵냐면 아주 단순한 이유인데요. 대부분의 시험들은 공무원 시험, 뭐 5급, 7급, 9급 다 마찬가지고 뭐 고급 자격증, 뭐 회계사, 세무사 다 마찬가지인데 1년에 보통 시험을 한 번 쳐요. 맞죠? 1년에 시험을 한 번 치니까 한 10개월 정도 공부를 하면 되면 가는 건데 떨어지면은 다음에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한두 달은 쉽니다. 고시 공부하는 친구들도 1년 내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고시를 3년 공부했다 그러면 시험 칠 때까지 공부하고 그 결과 따라서 한두 달 정도는 사람이기 때문에 쉬어줘야 돼요. 그렇게 됩니다. 뭐 수능을 해도 뭐 재수, 삼수해도 마찬가지겠죠. 수능 치고 수능 친 날부터 또 공부하진 않잖아요. 그죠? 한두 달 쉬어주고 또 한 10개월 공부하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돼요. 근데 공기업은 시험이 1년에 2시즌이 있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크게 보면. 그러니까 상반기 떨어지고 2달 쉬고 하반기 떨어지고 2달 쉬고 이러기 때문에 공부가 흐름이 끊겨요. 이게 학습량을 못 채우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험생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최소 그래도 10개월 정도는 연속해서 공부를 해줘야 실력이 쫙 올라옵니다.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오는 건데 점수가 어느 정도 이게 응집이 됐을 때 한 번에 탁 치고 올라오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2-3달 공부하고 시험 치고 떨어지면 또 2-3달 쉬고 요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겪었다가 여기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그래서 이제 막상 수험 기간이 2년이 됐다, 뭐 1년 6개월이 됐다, 3년이 됐다 해봐야 공부한 시간 합쳐보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자격증 준비하지, 뭐 서류 쓰지, 자소서 쓰지, 뭐 별의별 인턴하지 이래버리니까 실제 순수 순공 시간 자체가 많이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점수가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수험생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일단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이후의 결과를 노려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제가 어제 어떤 학생이 상담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하다가 이제 2년을 공부를 했대요. 2년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대부분 겪는 현상이에요. 한 2-3달 공부하고 3-4달 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 온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여기 온 분들한테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지금 6월이잖아요. 그죠? 지금 6월이에요. 그러면은 하반기 공채에 합격할 수 있냐 없냐는 지금부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반기 공채에 합격할 수 있는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공부량을 가진 채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그러면 하반기에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시작해서 또는 공부를 예전에 좀 했더라도 한참 쉬고 최소 2-3달 이상 멘탈이 깨져서 놀고 나온 상태 지금 왔다 그러면 이제부터 공부해봐야 2-3달, 3-4달이거든. 그죠? 그럼 2-3달, 3-4달 공부해가지고는 점수를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일정 부분 올릴 수 있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채용 규모가 줄고 합격 커트라인이 올라간다 그러면 더 어려워질 수 있겠죠. 이게 냉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소한 지금부터 10개월은 연속 스트레이트로 공부를 한다는 생각을 일단 하시고 하다 보면은 합격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코레일이 최종 결과 떴잖아요. 그죠? 조금 운이 좋게도 제가 연락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합격한 분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보면 좀 어이가 없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전기직인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잘해요. 제가 이제 따로 소규모 그룹과에도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지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잘해요. 근데 전기직이니까 전기직이 제일 가기 쉬운 회사가 어딜까요? 한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 전기직이 제일 가고 싶은 회사도 한전이고 전기직이 제일 가기 쉬운 회사도 한전이에요. 왜냐하면 많이 뽑으니까. 너무 당연한 원리예요. 근데 한전은 똑 떨어졌네. 그것도 점수 차가 꽤 많이 나게 떨어졌어요. 발표내는 날까지 자기 되는 줄 알고 있었어. 그러다가 떨어져서 이제 멘탈이 깨졌죠.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실력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상반기에 최소 필기 2-3개는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도 제가 따로 나중에 시험 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얘기를 해요. 면접 준비해도 될 것 같다. 아니면은 필기가 최소 2-3개는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고. 그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는 좀 부족한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거의 이제 대부분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대충 보면은 어느 정도 그 개수가 나옵니다. 이게. 근데 전기직인데 제일 가기 쉬운 한전을 떨어졌으니 나도 걱정이 되잖아요. 잘 탈 것 같은데. 왜냐하면 또 막상 실전에 약한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얼마 전에 연락 왔는데 이제 코레일 최종 합격했고 지금 필기만 4개 됐어요. 지금 3개가 최종되고 마지막 하나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한전보다 가기 어려운데 다 됐는데 제일 가고 싶어하는 한전이 안 돼갖고 하반기 또 쳐야 될 판이에요. 회사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런 운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내가 이제 어디가 딱 가고 싶다고 해서 딱 거기만 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친구는 LH를 너무 가고 싶어서 사무직인데 LH 계약직도 하고 인턴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공부도 오래 했어. 근데 LH에서 똑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점수 차이가 많이 났어. 멘탈이 완전히 나갔겠죠. 근데 여러분들 사무직 중에 제일 가기 어려운 회사가 어딘지 아시나요? 커트라인 높은 회사? 코레일입니다. 코레일. 서류 컷이 없고 서류 컷이 없잖아. 그리고 채용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엄청 컷이 높아요. 올해는 일반 사무직이 좀 많이 뽑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회사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코레일 일반 사무 최종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분도 생각해보면 LH에서 경력직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한 2년을 보냈거든요. 근데 갑자기 코레일로 띡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일이 내가 이제 생각을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딱 들어가기도 하고 또 막상 엄청 그 회사만 위주로 노렸는데도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최소한 10개월 정도는 그냥 쭉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가다가 중간에 이제 합격을 하면 글로 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조급하게 올 뭐 몇 월에 치는 시험 난 여기 아니면 난 끝이다. 나는 무조건 여기 돼야 된다. 이런 거 없다고. 제가 많은 학생들을 봐왔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되면 나는 끝이다 그랬는데 다음에 보면 또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인생이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길게 생각을 잡고 가줘야 됩니다. 이게 막상 두세 달 후에 시험 치는 거에 내 모든 걸 걸게 되면은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문제풀이 위주로. 그러면은 약간 이 지식이 이 중요한 게 여기 알맹이가 있다 그러면 여기 곁까지 있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요령 위주로. 약간 잠깐 빨리 어떻게 꼼수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소폭의 점수 상승은 있을 수 있어도 점수가 크게는 올라가지 않거든요.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 기본 과정,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동안 4주 동안 하게 될 기본 과정은 그 알맹이를 채우는 거예요. 격가지에 있는 내용을 채운다기보다는 알맹이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떤 거를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좀 지금 잠깐 설명드리고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결국은 이제 이게 우리가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빨리 풀려면은 일단은 두 가지가 돼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문제를 선별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풀어야 될 문제와 풀지 말아야 될 문제를 구별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선별을 할 건지. 그다음에 문제를 이제 풀 때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크게 보면은 문제를 접근을 해줘야 되고요. 이걸 문제를 이해한다라는 표현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같은 의미입니다. 일단 접근을 했어.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야죠. 읽고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해야겠죠.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이거를 뭐 풀이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어디다가 시간을 많이 보내냐면 여기다가 많이 보내요. 문제 해결하는데. 맞죠? 풀이법. 제가 뭐 우리 학원에 그 광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30초 풀이법. 30초에 어떻게 풉니까? 네, 뭐 30초 풀이법. 뭐 1분 풀이법. 전부 풀이법에 이 모든 게 집중돼 있어. 요거 다 하고 나면 30초에 풀 수도 있어요. 다 하고 나면. 근데 막상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건 요 부분이거든요. 이 문제가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식을 써야 되는지 이걸 모르면 이 뒤에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는 순서를 따지고 보면 여기가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료 해석 같은 거 문제 하나 푼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막상 계산하는데 보내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대부분 뭐냐? 선택지 읽고 표 보고 맞죠? 식 세우고 여기 시간 다 걸리거든. 근데 이거는 그대로 무시하고 여기 계산만 해서 분수 비교 빨리 계산하는 게 뭐가 있네 이래 버려 봤자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한 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는 기본은 여기에다가 우린 집중이 돼 있어요. 물론 이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반대로 알고 있죠. 빠꼼이 그럼 여기만 지금 생각을 하는데 강의 들어보시면은 인강 들어보신 분도 알겠지만 수업의 대부분은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그러니까 이거를 못 줄이면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은 여기 집중해서 간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그럼 요거를 하고 나야 문제에 접근하고 문제를 이해하는 거를 공부를 해 놔야 그래야지 뭐가 가능하냐면 문제 선별이 가능해요. 풀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풀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풀고 나서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판단을 언제 해야 돼요? 풀기 전에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문제를 풀기 전에 한다는 얘기는 문제를 그래 뭐 조금만 읽었을 때 또는 대충 형태만 봤을 때 이게 어떤 형태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탕이 돼 있어야지 이걸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과정이 다 돼야 얘가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선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거를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문제 선별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그룹과이나 이걸 좀 지도를 해보면 이 부분이 매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안 돼서 기준을 제가 그냥 정해드릴게요. 이건 답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는 식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만에 맞는 답을 정해야 돼. 왜 그러냐? 문제 푸는 순서는 간단한 거는 쉬운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순서가. 그죠? 아주 심플합니다. 쉬운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쉽다 또는 빨리 푼다 라고 하는 문제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맞죠? 나는 이제 예를 들어 응용수위가 빨라. 근데 저 친구는 오래 걸리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자신에 맞는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해놔야 된다는 의미는 이 의미입니다. 나는 뭐가 느리다 빠르다 다 다르니까. 근데 제 기준을 설명드릴 텐데 제가 볼 때 한 8, 90%는 저랑 일치할 겁니다. 8, 90%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거를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강의를 다 듣고 나서 기본 강의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준을 뭘로 보냐면 의사소통을 기준으로 봐요. 자, 의사소통은 웬만하면은 다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그래서 의사소통보다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을 구별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의사소통보다 빨리 풀 수 있는 것과 의사소통보다 오래 걸리는 것. 의사소통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보면 1분 정도에서 1분 20초. 요 사이에 보통 많이 풀거든요. 더 오래 걸리면 당연히 의사소통이 오래 걸리면 조금 힘들겠죠. 합격하기. 근데 어찌됐든 제가 왜 의사소통을 기준으로 했냐. 의사소통은 어찌됐든 풀어야 되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얘를 푼다 그러면 얘보다 쉬운 건 무조건 풀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의사소통보다 어려운 거는 무조건 안 푼다가 아니고 일단 첫 턴에는 안 푸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에서는 그중에서 골라 풀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의사소통보다 쉬운 영역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상황에 맞춰서 한번 봐보세요. 저는 의사소통보다 빨리 풀 수 있는 걸 응용술이라고 봅니다. 첫째. 여기서 이제 의견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 나는 응용술이 아닌데? 그러면은 냉정하게 봤을 때는 공부를 더 해야 돼. 맞는 거예요. 제가 쭉 설명하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응용수리. 두 번째 수출이. 자, 세 번째 명제. 명제도 우리 강의인데 이제 작년부터 제가 강의하거든요. 명제는. 명제 제가 강의하는데 명제도 제가 볼 땐 충분히 빨리 풀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참거짓. 그 다음에 모듈형. 마지막으로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자, 모듈형까지는 이해될 텐데 계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제 문제 풀다 보면 표가 하나 나왔을 때 옳은 거 고르시오 그래서 선택지 쭉 나와 있는 거 하나 나오고 계산하는 거 하나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계산 문제가 생각보다 쉬워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일로 갈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 다음에 그럼 의사소통보다 어려운 게 뭐냐? 자료 해석.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에서 글이 긴 거 있죠? 글 긴 것 또는 언어 추리 같은 거 복잡한 거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자원관리 들어가야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이게 좀 옮겨 다니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여러분들에 따라 할 수 있겠죠. 아마 제가 볼 땐 딴 거는 다 그대로인데 응용수리가 일로 오냐 아니면은 계산 문제가 일로 오냐 이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나머지는 뭐 크게 비슷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 이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50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50문제를 다 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합격 커트라인이 이번에 그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93점 나왔습니다. 사무직에. 깜짝 놀랐어요. 저도 보고. 그 다음에 뭐 LH나 수자원공사 같은 데는 60점 초반 나왔습니다. 합격 커트라인이. 전공 포함해서. 그러니까 커트라인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딱 몇 점 받아야 되다 이런 건 없어요. 없지만 대충 제가 70점에서 75점 사이가 제일 커트라인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50문제 중에 한 35개 정도를 맞으면은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험이라고 보면 그러면 35개를 맞기 위해서 40개만 풀면 충분하거든요. 이해되셨나? 40개 풀면은 40개 중에 33개만 맞아주면 10개 찍었잖아. 그죠? 찍은 데서 2개 맞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 그러니까는 2개 정도가 플러스 되면은 그럼 35개가 나옵니다. 그럼 70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40개 중에 33개면 정답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를 50문제인데 내가 47개 풀어야지. 그 카페에서 얘기하는 거 다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50문제 중에 47개, 48개 풀어야 될 시험도 있겠죠. 이번에 코레일 시험 같으면 그렇게 풀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커트라인 한 70에서 75점 사이에 형성되는 커트라인이라 그러면 50문제 중에 40개만 풀어도 충분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0문제 정도는 안 풀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근데 물론 그러다가 시험이 쉬우면 더 풀어야겠죠. 시험이 어려우면 덜 풀어야 되고 이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래서 막상 여기 나오는 영역들을 다 풀 이유가 없어요. 주로 여기서 10문제, 뭐 적으면 5개, 많으면 15개까지도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 나오는 게 자원관리는 어떻게 하면 빨리 푸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빨리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시간 오래 걸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원관리는 오래 걸리는 거는 이제 안 풀고 회피해야 될 문제지. 물론 공부는 해야 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지만 이게 우리가 정해진 시간 내에 풀 난이도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막상 여러분들 당락에 얘가 영향을 못 줘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는 이유는 자원관리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뭘 못해서 점수를 못 받을까? 여기 있는 것들을 못해서 못 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을. 내가 응용수리를 못하면 뭘 풀어야 돼요? 응용수리 안 풀었잖아. 그럼 어찌됐든 40문제는 풀어야 되잖아요. 응용수리를 넘어가서 그럼 뭐 풀어야 돼요? 자원관리 풀어야 돼요. 내가 수출이 공부하기 싫어. 안 했어. 그럼 수출이가 답을 모르겠죠. 그죠? 수출이 못 풀었어. 그럼 뭐 풀어야 돼? 그럼 문제해결 능력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명제랑 참고집 공부를 안 했네? 게을러서 공부를 안 했어. 그럼 시험장관 못 풀겠죠? 그럼 그 대신에 뭘 풀어야 돼요? 이런 거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들을 공부를 열심히 해두면 모듈형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게 지금 보면은 개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 아니에요. 의사소통, 자료해석, 자원관리, 문제해결 같은 거는 많이 나오잖아. 그죠? 많이 나오지만 여긴 다 조금 나와. 응용수리, 수출이, 명제, 참거집, 모듈형. 많이 나와봐야 몇 문제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걸 합치면 문제 수가 많아져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놓치다 보면 이거 대신에 뭘 풀어야 되냐면 여기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영역은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게 공부를 해두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거 첫째, 이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게 표 하나가 나올 때 문제 2개 나오는데 두 번째가 계산 문제인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꽤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응용수리 문제 중에도 어려운 거 있겠죠. 그런 거는 안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응용수리 전체를 넘긴다던가 계산 문제 전체를 넘긴다던가 이런 행동을 해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여기 있는 거를 전체를 넘기게 되면 뭘 풀어야 되냐면 이쪽을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해주시고, 여기는 무조건 푼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진짜 어려운 것만 넘어가고 의사소통 풀고 그 다음에 뭐를 푸냐면 자료해석까지는 좀 풀어주는 게 좋아요. 자료해석까지는. 그 다음에 문제해결 능력하고 자원관리는 이걸 통으로 넘기라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 그중에 쉬운 것만 골라서 풀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이거예요. 자, 우리가 50문제를 60분에 푼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문제당 1분 초반에 풀어야 되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1분 10초, 20초. 맞죠? 근데 마킹하는 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그럼 나는 개당 1분에 풀어야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개당 1분에 풀어야겠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어긋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애들은 1분에 풀 수도 있어. 운이 좋으면. 여기에 있는 애들은 1분에 풀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아예 불가능한 건데 이걸 1분에 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풀게 될까요? 막 찍게 되는 거예요. 대충 막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NCS 적성검사는 원래 이렇게 푼다. 근데 그렇게 푸는 거 아니거든. 푸는 게 아니고 막 대충 읽고 찍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니까 오답률이 엄청 높아지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료해석 문제해결력 자원관리는 1분에 풀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50개를 푼다가 일단 날아가는 거예요. 50개를 푼다가. 50개를 푸는 게 아니고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개수만 푼다. 그러려면 정답률을 올리고 푸는 개수를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 70점 정도 컷이라 그러면 40개만 풀면 충분합니다. 정답률이 높다 그러면 30개 후반만 풀어도 돼요. 그러면 40문제 60분이라 그러면 1분 30초로 늘어났죠. 맞죠? 거기다가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을 풀면 이거는 빨리 풀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빨리 풀면은 이 자료해석 문제를 풀 때 걸리는 시간은 제가 볼 땐 1분 30초에서 2분까지도 가능합니다. 1분 30초에서 2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 자체를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를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제대로 된 공부가 되는 거고, 이 공부 시간 자체를 1분에 맞춰갖고 공부를 하다 보면 무리하게 풀게 돼요. 요것도 꼭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자체를 좀 바꿔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우선 이렇게까지만 대충 설명을 드렸고, 일단 우선 오늘은 오전엔 응용수리 위주로 진행을 하니까 응용수리 2시간 하고 오후에 자료해석 때 제가 자료해석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응용수리 교재 펴주시고 나오는 페이지는 100페이지네요. 딱 100페이지. 자, 방정식 파트가 있는데 그 100페이지 위쪽에 보면 덧셈이라고 돼 있죠. 첫 번째 테마가 덧셈입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어디로 넘기냐면 108페이지. 108페이지. 네, 108페이지는 곱셈 이렇게 돼 있나요? 곱셈. 그렇죠? 덧셈, 곱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는 비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소 제목들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 왜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이게 여러분들 제가
덧셈에 대한 걸로 파트를 정리를 해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곱셈 파트가 따로 있잖아 또. 그 다음에 비율이라는 파트가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비율마다 제가 나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공통점이 있으니까 묶어놨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죠? 덧셈으로 푸는 문제를 제가 쭉 정리를 해놨겠죠. 그다음에 곱셈으로 푸는 문제를 쭉 정리를 해놨을 거 아닙니까? 이게 기본서잖아. 그죠? 근데 시험장 가면 이게 다 섞인다고. 이걸 섞일 때 찾아야 돼. 이건 덧셈으로 푸는 거다, 곱셈으로 푸는 거다, 비율로 푸는 거다. 요게 안 돼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요 섞인 거를 찾는 거를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걸 잘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문제 이해랑 접근을 잘한다는 게 딴 게 없어요. 요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서 처음에 강의 들을 때는 그냥 쭉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지만 두 번째 공부를 할 때는 요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 나중에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 제목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스텝 1 쭉 정리한 이후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저 수업을 들으실 때 형광펜 있으면 형광펜 하나 꺼내주시고 그다음에 빨간색 펜 이 두 가지 좀 들고 필기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형광펜은 무슨 의미냐? 형광펜은 자료 해석, 응용 수리, 자원 관리 뭐 다 똑같아요. 형광펜은 단골 표현입니다. 단골 표현. 형광펜은. 자, 단골 표현이라는 게 뭐냐? 단골 표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문제를 풀 때 글을 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글을 읽으면 좋지. 글을 읽으면 좋지만 글을 읽으면 글을 읽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글을 읽고 이해가 바로 안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문제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문제를 이해하는 시간을 줄여야지만 된다 그랬잖아요. 줄이려면 어떻게 하겠어? 미리 봐둬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나? 매번 새로운 거를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봐둬야 돼. 근데 이게 되는 과목이 있고 안 되는 과목이 있어요. 안 되는 과목이 뭘까요? 국어입니다. 국어. 우리로 치면 의사소통이겠지. 국어는 단골 표현이라는 게 없어. 왜? 국어는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세 번, 네 번 표현하는 걸 촌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그럼 똑같은 단어나 똑같은 의미를 뭘로 바꿔요? 은유법, 도치법, 비유법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표현하잖아. 그죠? 그리고 동의어. 맞죠? 유의어 이렇게 바꿔가면서 표현해야 글을 잘 쓰는 거잖아. 여러분들 그 자기소개서에서 이런 건 좀 그렇지만 작문할 때 잘하는 거 요령이 뭘까요? 어떤 단어가 나왔어. 이 단어가 계속 나오겠죠. 중요한 단어니까. 맞죠? 그럼 얘를 반복해서 쓰지 않고 사전을 찾아봤을 때 얘랑 유의어들 있죠. 동의어들. 이렇게 바꿔 쓰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표현을 풍성하게 잘한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게 작문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가 나온다라는 단골 표현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존재가 아직 않아요. 국어는. 근데 수학은 우리가 수리적인 걸로 문제를 푸는 것들은 이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표현들에 대한 학습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거보다 응용 수리보다 자료 해석이 더 심합니다. 자료 해석은 표현 한 30개에서 50개 정도만 외우면요. 30개에서 50개 정도만 외우면 그 외를 벗어나는 표현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나오는 것만 나와. 그러니까 이걸 읽고 있으면 아예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읽는 게 아니고 그 표현 자체를 보면 바로 풀이법까지 이렇게 떠오를 수 있게 연결이 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형광펜을 써주시면 단골 표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때 자, 형광펜 들어주시고 어디 칠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단골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둬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지금 형광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 예제 1번. 오리와 개 형광펜 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와 개. 예제 2번. 8점을 더 얻었지만 첫 번째 줄에 예제 2번 8점을 더 얻었지만 결국 42대 46으로 이겼다. 이렇게 형광펜 좀 칠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리와 개가 나왔어요. 오리와 개라고 나왔는데 다리 개수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왜 오리하고 개라는 게 문제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오리하고 개가 나왔을까? 왜 여기서 뭐 다른 동물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왜 오리하고 개가 나왔을까? 다리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나왔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형광펜 칠한 부분은 뭐냐면 다른 개수가 나온 경우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개수. 그럼 이제 원래 이거를 풀 때는 오리가 다리가 2개고 개가 4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 곱하기 오리 플러스 4 곱하기 개는
이게 총 다리가 몇 개가 되냐면 840개가 돼야 될 겁니다. 840개. 맞죠? 그 다음에 오리하고 개가 합쳐서 300마리니까 오리 플러스 개는 300이다. 요거 원래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푸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 정석으로 푸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추가로 되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 파트가 뭐냐면 이번 테마가 덧셈이잖아요. 그죠? 덧셈. 제가 아까 이 파트는 크게 보면 덧셈하고 덧셈에는 뺄셈도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곱셈 이렇게 비율이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크게 이 두 가지만 놓고 딱 비교를 해볼게요. 덧셈하고 곱셈. 자, 덧셈은 주로 뭐를 쓰냐면 소거법을 씁니다. 주로 소거라는 방법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둘의 차이를 활용하는 것을 많이 씁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소거를 하거나 둘의 차이를 활용하는 게 주로 됩니다. 왜? 더하는 거니까 서로 소거를 시켜주거나 차이를 활용하는 방법 쓰입니다. 이게 풀이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과 풀이하는 게 연결이 돼야 돼. 연결이. 자, 곱셈은 이거잖아요. 자, A는 B 곱하기 C 이런 게 곱셈이잖아요. 그죠? A는 B 곱하기 C. 자, 이런 거는 주로 뭘 쓰냐면 자, A가 똑같다라고 하면 B하고 C는 무슨 관계예요? A가 똑같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B하고 C는 반비례 관계죠. B가 똑같다라고 하면 A하고 C는 무슨 관계입니까? 비례 관계죠. 그래서 곱셈이기 때문에 비례 반비례 방법을 많이 씁니다. 비례 반비례. 두 번째, 여기서 C가 만약에 7의 배수라고 하면 B가 분수가 아닌 이상 C가 7의 배수면 A는 몇의 배수가 돼야 돼요? 7의 배수가 돼야겠죠. 맞죠? 요거를 나중에 배수의 법칙이라고 이제 배우게 될 건데 그래서 배수의 법칙을 주로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덧셈으로 된 식은 주로 소거법, 차이법을 쓰고 곱셈으로 된 식은 비례, 반비례 또는 배수의 법칙을 주로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 그럼 이 문제가 왜 덧셈식인가? 다리 개수에 뭐예요? 빨간색 펜으로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뭐예요? 합이라는 거 어떻게 구할까? 이 합이라는 걸 구하는 방법이 곱셈입니까? 덧셈입니까? 덧셈이죠. 다리 개수를 더했잖아. 그죠? 그래서 덧셈이고 소거법하고 차이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나오는 표현이 어떤 거고 그 표현에 따라서 들어가야 될 식이 뭐고 이게 연결이 돼야지 문제가 빨리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요런 겁니다. 그래서 막상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이제 둘의 차이를 갖고 풀어야 되는데 자, 오리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몇 개냐? 2개입니다. 개는 다리가 4개죠. 그죠? 근데 이거를 둘의 차이를 활용하라고 했잖아. 그죠? 둘의 차이를. 그래서 자, 오리는 다리가 2개인데 개는 2개에다가 얼마가 더 많다 그랬죠? 둘의 차이잖아. 그죠? 2개에다가 얼마가 더 차이 날까? 2개가 더 차이 나잖아. 그죠?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오리는 다리가 2개인데 개는 4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2개에다가 2개가 추가된다.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리든 개든 다리가 2개는 무조건 있어. 300마리죠 지금. 그죠? 300마리.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다리가 2개씩 300마리는 다 있고 개 한 마리당 다리가 2개씩 더 많아지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2 곱하기 개를 해주면 이러면 다리 개수가 몇 개가 됩니까? 840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840개. 그럼 아까 있었던 방정식하고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있었던 방정식은 2개의 식이 나왔고 지금은 식이 하나만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직관적으로 빨리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개오리 다리 개수 방법이거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이 좀 응용할 수 있게 문제를 한번 내볼 테니까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소주는 4,000원이에요. 소주 4,000원. 맥주 5,000원.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20병을 시켰는데 9만 원이 나왔어요. 자, 맥주 몇 병 시켰을까요?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맥주는 몇 병 시켰을까요?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주는 4,000원이고 맥주는 5,000원이에요. 20병을 시켰는데 9만 원을 내래. 그러면 맥주가 몇 병일까요? 보셨나요? 이게 암산으로도 됩니다.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소주는 4,000원인데 맥주는 4,000 플러스 1,0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덜 다 4,000원이니까 그죠? 4,000원에 20병이니까 4,000 곱하기 20 그럼 이게 아마 8만 원일 겁니다. 8만 원.
플러스 1000 곱하기 맥주니까 이게 9만 원.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여기가 이제 10,000원이 되니까 맥주 10병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매우 많은 덧셈 계산에서 나오는 식이고요. 실생활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 2번.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자,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예제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도 형광펜 아까 칠해준 부분을 보면, 형광펜 칠했을 때 A 학교가 B 학교보다 8점을 더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둘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후반은 누가 어떻게 얻어서 결국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형광펜 칠한 부분이 점수에서 결국. 이 결국이라는 게 최종 결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42 대 46. 그러면 전반하고 후반을 곱해서 결국이 나옵니까? 더해서 결국이 나옵니까? 더해서 결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덧셈의 식이라는 거예요. 덧셈의 식이면 둘의 차이를 갖고 풀어줘야 되거든요. A 기준으로 봐볼게요. A는 전반전에 A 학교가 B 학교보다 8점을 더 얻었대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8이 되는 겁니다. A는. 그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B 학교가 42 대 46으로 이겼으니까 A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플러스 4입니까? 마이너스 4입니까? 마이너스 4죠. 맞잖아요. 졌으니까. A는 42점, B는 46점이니까 A는 B에 비해서 마이너스 4점입니다. 자, 그러면 전반하고 후반을 더해서 결국이 됐을 텐데, 전반은 플러스 8, 후반은 마이너스 4면 후반은 뭐가 됐을까요? 마이너스 12가 됐었겠죠. 12가. 12. 그러니까 12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가 있는데 A하고 B가 12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후반전.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 더 정보가 있어요. 이 정보만 갖고는 답을 구할 수 없어요. B 학교는 A 학교보다 2배의 점수를 더 얻었대요. 그러면 A 학교의 후반전 점수가 X라고 하면 얘는 2X가 될 텐데 둘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X죠. 그죠? 2X에서 X 빼면 X잖아요. 그게 몇 점이에요? 12점이 되는 거예요. 12점. 그러면 X는 몇 점이라고 그랬죠? 아까? 1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2점, 얘는 2 곱하니까 24점. 그래서 몇 점 차이 난 겁니까? 12점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건 A의 후반전 점수이기 때문에 12점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물어본 게 만약에 B의 후반전 점수를 물었으면 24점 하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결과만 내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푸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이 문제의 인지가 빨라야 돼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인지를 해야 되냐? 전반과 후반을 더한 거다. 그럼 더했기 때문에 우리는 둘의 차이를 갖고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돼요. 덧셈의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텝 1에 보면 1번, 2번이 있는데 1번, 2번 두 문제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풀게요. 첫 시간이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좀 미리 문제를 풀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푸는 시간을 드려요. 왜냐하면 아무리 전날 풀어와도 당일날 이게 어떤 문제인지 이해가 안 되면 강의 집중도가 떨어지거든요. 푸는 시간 드리지만 제가 막 시간을 무한대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막 가서 못 풀고 이러면은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전날 풀어온 상태에서 한 번 더 풀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진짜 필요한 부분만 딱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복습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진도 나가는 부분까지 좀 풀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아시겠죠? 자, 일단 이 문제는 어린이하고 어른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총 입장료라고 하는데 총 여기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 주시고 이 총이 뭐겠어요? 입장료를 곱해서 구합니까? 더해서 구합니까? 물론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식은 이거잖아요. 500원 곱하기 어른 더하기 300원 곱하기 어린이거든요. 그죠? 예, 요게 얼마냐면 요게 76,000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요게 곱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곱셈식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계산이 어떻게 돼요? 덧셈이잖아. 그죠? 그럼 이건 덧셈식으로 봐줘야 돼요. 덧셈식. 아시겠죠? 그러면 조금 다른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500 플러스 어른 곱하기 300 플러스 어린이 이런 식이 나왔다고 칠게요. 얘는 덧셈도 나왔지만 괄호 해가지고 마지막에 뭘 해줍니까? 곱하기 해주죠. 그죠? 요거는 곱셈식으로 봐야 돼요. 어찌됐든 이거는 계산해서 나온 숫자고 그래서 마지막 계산이 덧셈이냐 곱셈이냐 이걸 가지고 덧셈이냐 곱셈이냐를 구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밑에 있는 거. 이건 잘 안 나오는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구조냐? 자원관리 같은데 가중치 붙은 거 있죠, 문제. 100% 다 이거예요. 근데 가중치 붙은 문제도 결국은 덧셈입니다. 결국은.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도 결국 덧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입장료라는 건 더해서 구하는 거니까 덧셈의 식이고 둘의 차이를 갖고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어린이는 300원이고 어른은 500원이니까 300 플러스 2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300원씩은 확보가 됐으니까 200명이네요. 그러면 300원 곱하기 200명 요거는 됐고 플러스 200 곱하기 어른 요렇게 해주시면 이게 76,000원이 되겠습니다. 76,000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6만 원이고요. 요거는 76,000원이니까 여기가 16,000이 돼야 돼. 16,000. 그러면은 어른이 80명이 나옵니다. 80명. 자, 여기다가 뭐라고 메모를 하시냐면 실수주의 이렇게 꼭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수주의.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푼 거는 어른이잖아. 그죠? 어른.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어른이 아니잖아. 이거는 내가 뭘 묻는 거는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고 누구 마음이에요? 출제자 마음이에요. 출제자 마음. 그래서 요거는 실수가 매우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80이 나와서 1번을 찍으신 분들 요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80은 어른이고 200명 중에 80명이 어른이니까 남은 120명이 어린이가 돼야 된다. 요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일반적인 시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쳐왔던 거의 모든 시험일 겁니다. 그 모든 시험들은 실수하면 머리를 쥐어뜯잖아요. 그죠? 머리를 쥐어뜯고 꼼꼼하게 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덜렁댔을까? 이런 반성을 하죠. 그죠? 맞지 않나요? 대부분의 시험들. 근데 NCS는 이게 여러분들 실수한다고 해서 꼼꼼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그렇게 부족한데 뭐 언제 꼼꼼하게 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는 것조차도 어느 부분에서 실수가 많은지를 미리 파악을 해둬야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시험 치러 간다 그러면 뭐 여기도 전공시험까지도 그래요. 우리 NCS 전공시험까지도 꼼꼼하게 한 번 더 보고 맞죠? 성급하게 안 하고 이러다 보면은 실수 줄일 수 있잖아요.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NCS는 실수를 줄인다는 생각 자체를 발상을 바꿔야 돼요. 어느 부분이 실수가 나는지를 알고 있어야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20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문제가 이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여기 형광펜 좀 칠해주시면 이 문제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100원과 150원. 50원 차이 나잖아. 그죠? 두 번째는 40잔이 더 팔렸다. 이 부분도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 제가 여기 미리 써놨는데 이거 식을 잠깐 한번 봐보자고요. 단가 곱하기 수량은 판매 금액이 되겠죠. 그죠? 단가 곱하기 수량.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총 얼마가 팔렸다고 그랬냐면 19,000원이 팔렸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100원짜리 음료수하고 150원짜리 음료수를 파는 금액을 더하면 19,000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맞죠 지금? 자, 근데 100원짜리 음료수가 몇 잔 팔린지 모르고 150원짜리 음료수도 몇 잔 판지 모르지만 150원짜리 음료수를 X잔 팔았는데 그럼 100원짜리 음료수는 X에다가 몇 잔을 더해줘야 될까요? 40잔 더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X 플러스 40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4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 식이 된 건데 자, 우리가 이 구조를 잘 한번 봐보세요. 자, 단가도 알고 수량도 알면은 금액 나오죠. 그건 쉬운 거예요. 이거는 단가도 알고 수량도 알면 금액이 나오니까 이건 아주 쉬운 문제예요.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단가나 수량 중에 하나를 안 알려주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100원이라는 단가랑 150원이라는 단가 나왔지만 수량 안 알려줬잖아. 그죠? 그런데 X가 있고 X가 있는데 X 플러스 40인 이 숫자는 어찌됐든 숫자잖아. 맞죠? 그럼 X를 포함한 건 모르지만 100원하고 40원을 곱하면은 몇 잔에 얼마의 판매 금액이 나오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해되셨나? 그러니까 100 플러스 100 곱하기 X 플러스 4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고요. 이렇게 한번 곱하고 이렇게 한번 곱해야 되니까 100X 플러스 4000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잖아요. 이해되셨나? 100X 플러스 4000 그러면 총 팔아서 19,000원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 중에 4,000원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해줄 수 있냐?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걸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펜을 꺼내주시고 제가 얘기하는 말을 한번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짜리 음료수 X잔과 100원짜리 음료수 X잔 100원짜리 음료수 X잔과 100원짜리 음료수 X잔과 150원짜리 음료수 X잔을 팔면
똑같아요. 둘 다 X입니다. 100원짜리 음료수 X잔과 150원짜리 음료수 X잔을 팔면 판매 금액이 15,000원이다. 판매 금액이 15,000원이다. 150원짜리 음료수는 몇 잔인가? 150원짜리 음료수는 몇 잔 팔았나? 이걸 물어본 거예요. 100원짜리 음료수 X잔과 150원짜리 음료수 X잔을 팔면 판매 금액이 15,000원이다. 150원짜리 음료수는 몇 잔이나 팔았는가?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답을 지금 한번 구해보세요. 자, 보세요. 100원짜리 음료수 X잔을 팔았고 150원짜리 음료수도 X잔을 팔았으니까 이 둘을 더하면 250X잖아요. 그죠? 이거는 15,000원이다 그러면 X는 얼마인지 나옵니다. X는 얼마예요? 60이 나오죠. 60. 아주 간단한, 아주 그냥 이건 문제도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너무 쉬워서. 근데 지금 여기서 4,000원을 빼고 나면 원래 19,000원치 팔았다 그랬는데 4,000원 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날라가죠. 그죠? 그러면 100원짜리 음료수 X잔하고 150원짜리 음료수 X잔을 판 걸 합쳐가지고 얼마가 나오는 식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 19,000원에서 4,000원 뺐으니까 15,000원이 나오는 식이 되겠죠. 그죠? 요 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불러드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만 정리하면 40잔 더 팔린 거에 4,000원만 빼주면 요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 19,000원 팔았다고 했는데 4,000원 판 거는 100원짜리에서 팔았잖아요. 그죠? 그것만 빼주면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잘 보면 응용수리라고 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 게 여기 이 문제는 아마 실제 시험장 가면 꽤 어렵게 느껴질 시험일 겁니다. 문제일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 게 아주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아주 간단한 문제풀이 두 개가 합쳐져서 들어가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가 들어갔어요? 첫째, 100원짜리 음료수 40잔이 팔린 게 하나가 들어갔고, 그죠? 그 다음에 100원짜리 음료수 X잔하고 150원짜리 음료수 X잔을 팔아서 15,000원이 나왔다. 요거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문장을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이. 이렇게 글이 단순한 문장 두 개가 합쳐지면 굉장히 복잡한 문장으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봐둬야 좀 빨리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102페이지 3번부터는 10분 쉬고 다음 시간에 연달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